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박영국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4차시 삼국 지배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판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요. 판서 내용은 선생님이 사진 자료로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그 PDF 파일을 보면서, 사진 파일을 보면서 필기를 해도 좋고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사실 본인의 학습이 잘 되지 않아요. 선생님이 판서를 해놓은 것을 미리 노트 같은 데 적어 놓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거기에 추가로 본인이 부연 설명을 적고, 그리고 모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정리하면은 모든 학습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4차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시 수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삼국시대가 그 과거의 고조선,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삼한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과 어떤 것이 달라져서 국가의 형태와 기틀을 마련되게 됐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국시대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연맹체 국가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연맹체 국가라는 것은 선생님이 고조선을 하면서부터 계속 설명을 했어요. 즉, 하나의 왕을 중심으로 외세의 침입이나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개의 군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맹을 이룬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왕 역할은 누가 하냐? 이 여러 부족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왕이 대표로, 강한 부족이 대표로 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맹체 국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보면은 고구려는 5부, 5개의 부가 연맹을 맺고 있었고, 백제도 5부, 신라는 6개의 부가 연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부와 6개의 부가 연맹을 맺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고대 국가의 기본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가 연맹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체제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왕을 중심으로 이 5개나 6개의 부가 이렇게 연맹을 맺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체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왕의 권력은 낮아요. 즉, 이 여러 개의 부들 중에 가장 강력한 부가 왕을 하긴 하지만 이 왕이 된 부가 그렇다고 다른 부를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올해 가뭄이 들었어. 그러면 우리도 가뭄이 들면은 아유, 나라에 덕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뭄이 든 것이 왕이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왕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왕의 권한이 약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의 부는 왕의 신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의 그 군장들은 자신들도 대표이기 때문에 이 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별도의 관리가 있습니다. 즉, 왕이 국방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이렇다고 치면은 이 다른 부도 국방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군장들이 각각의 형태를 갖는데 이런 전쟁이나 외세의 침략에만 대비해서 연맹을 맺는 연맹체 국가로 고대 국가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맹체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가 어떻게 연맹을 맺고 있는데 이 연맹 안에서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런 회의 제도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회의는 우리가 제가회의라고 부르고요. 백제의 회의는 정사회의, 그리고 신라의 회의는 화백회의라고 부릅니다. 특히 신라의 화백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 제도가 만장일치 제도예요. 만장일치 제도라는 건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알죠? 한 명만 반대해도 어떠한 안건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즉, 왕이 야, 우리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각 부에서 돈을 얼만큼 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자 라고 하는데 한 개의 부가 싫어 라고 하면은 4개의 부가 다 5개의 부가 다 찬성을 한다 그래도 이 안건은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왕의 권력이 약하고 그만큼 각각의 부의 개성이, 각각의 부의 권력이 더 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연맹체 국가에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국가,
라는 이름의 중앙집권 국가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발전을 해서. 즉 연맹의 대표의 왕을 하다 보면 점차 권력을 어떻게 하고 싶어? 강하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선진 문물을 받아오면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집권 국가, 중앙의 권한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국가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앙집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 왕이 내가 다른 부를 다 내 밑으로 내려놓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등 제도라는 거예요. 아까 연맹체 국가에서는 각각의 부가 자신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부의 군자는 내 신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관등 제도라고 해서 모든 부의 그 군장들을 관리로 등급을 매겨서 내려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내 신하가 되는 거죠. 각각의 부에는 독립적인 신하를 두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 조직을 정비해요. 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군장의 지역은 그 군장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그 지역은 하나의 국가의 지방이에요. 관리를 파견하고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하나의 구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에서 강력한 법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의문해서 사상적으로 그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불교라는 것도 수용을 하게 돼요. 이 불교라는 것은 우리가 윤회사상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 돌고 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됐다라는 거는 그 전생에 무언가 큰 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공이 있어서 다음 생에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왕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적인 측면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앙집권 국가의 조건들을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떻게 성공을 해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먼저 이 부가 독자적인 관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의 관등으로 들어왔는지 그 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등제도로서 고구려는 부족적 오부에서 행정적 오부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족적 오부, 과거의 고구려는 계루부, 순노부, 연노부, 전노부, 관노부 이렇게 부족의 성격이 가진 부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대로.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8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도의 이름을 쓸 때 그거는 뭐예요? 전라도는 왜 이름이 전라도죠?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전주와 나주기 때문에 대표 이름을 묶은 거예요.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입니다. 이렇게 대표 지역을 도시를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도로 뭉쳐서 이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이름의 본관 있죠? 이씨 중에 대표적인 이씨라고 하면 전주 이씨가 있습니다. 전주라는 도시는 아까 전라도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전라도가 이름이 전라도가 아니라 이씨 가문이라고 해서 이씨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경상도에는 경주 김씨가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가 아니라 김씨도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 지역의 특색이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전라도는 왠지 전주이 씨끼리 뭉쳐있는 지역 같고 경상도는 경주 김씨끼리 뭉쳐있는 지역 같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족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면은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렸을 때 왕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우리는 이 부족의 장의 이름을 군장의 명령을 들어야 돼.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더 이상 군장의 소속이 아니라 이 나라의 소속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적 오부에서 행정적 오부로 바꿨다라는 거는 부족의 이름이 들어있는 계로부, 소노부, 전로부 이런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이렇게 오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백제와 신라에서도 오부가 개편되고 육부가 행정단위로 개편된다는 게 비슷한 의미예요. 각각의 군장들의 성격에서 국가의 행정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등으로서 각각의 부가 관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앙에서 너네 부는 나 다음에 권력이 세니까 너는 1등 관리를 줄게. 너네는 2등, 3등 이렇게 중앙에서 전체 부를 관등을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고구려는 대대로 이하의 14개의 관등, 14개 관등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무원은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게 등급을 매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제도 좌평 이하 16관등, 좌평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관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역시 이벌참 이하 17개의 관등으로 각각의 부를 중앙에서 모아서 관등으로 층을 매깁니다.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통솔하는 대표적인 관직으로 상대등 제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적 성격을 중앙에서 없앴어요. 그리고 부족이 갖고 있는 관리의 등급도 이 중앙으로 모두 다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역할 한번 볼게요. 그 부족이 살고 있는, 부가 살고 있는 지방들에 이제는 중앙에서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리가 그 고구려에서 파견된 관리를 우리가 욕살이라든가 처력은지라고 부르고요. 백제에서는 그 지방을 22개 지역으로 나눠서 22담로로 나누고 여기에는 왕족을 직접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비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5방으로 나누고요. 신라도 지방을 주, 군, 촌, 성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파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즉 지방까지 왕의 명령을 하달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나라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법도 제정을 해요. 그래서 율령반포, 이 법을 반포한다는 건데 이 법을 반포한 대표적인 왕이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그리고 신라에서는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가의 발전과 성장 파트에서 배우겠지만은 이 소수림왕, 법흥왕 때 율령 반포를 하면서 국가의 강력한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왕인 광개토대왕, 그리고 진흥왕 이런 왕들은 영토 확장이라든가 세력을 외부로 뻗치는 그런 각각의 나라의 전성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율령반포 외에도 이 나라들은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복색이라고 하면 옷의 색깔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정확히 정해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명찰 색깔이 3학년, 2학년, 1학년 다르잖아요. 이게 왜 다르게 만들어놨을까요? 물론 학생이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학년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리들도 빨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파란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음으로써 국가에서 너를 그만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분제로서 각각 고구려, 백제 모두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신분제가 신라의 골품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는 성골, 진골 아래 육두품이라고 하는 골품제로서 이 골품제 안에서는 관리가 승진할 수 있는 등급에서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집을 얼마만큼 크게 짓는지, 옷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에 대한 생활 속 이 규정도 골품제 안에 들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신분제도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 중앙집권 국가로 가기 위한 조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배운 것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맹체 국가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옮기는데 그 중앙집권 국가의 조건인 관등제도, 지방조직의 정비, 율령반포, 불교 수용이 백제, 고구려, 신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 우리가 줌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거고요. 모르는 부분은 그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기 반드시 하고 그리고 교과서는 해당 부분이 16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입니다. 교과서도 반드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 삼국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항쟁을 하는지 그 과정을 5차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